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달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비급살롱의 수요일은 사업자분들을 위한 정보로 채워가고 있죠. 나의 꿈과 인생의 목표가 사업이다, 창업이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에 비급살롱을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와 봤으니까요. 꼭꼭 집중해 주시고요.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급과 함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비급살롱 빛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하트네요. 하트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비급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금으로 준비를 해봤죠. 사실 수요일의 비급살롱, 정책 자금 이야기가 오늘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오늘로써 이제 특집 3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만큼 중요해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집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중소기업 대표자 분들께서 자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책은 또 많이 나와 있고 자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받는 방법을 몰라서 또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또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바로 출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정책 자금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실제 많은 컨설팅들을 하게 되면은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애로사항 저런 애로사항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자금으로 이제 기속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여쭤보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님께 뭐라고 여쭤보냐면 대표님은 자금의 힘드실 때 많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성장하실 때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쭤보면은 그 답변들을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도 자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조금 방송 초반에 드릴 말씀들은 어떤 중소기업의 조금 어두운 면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약간 좀 유감이기도 한데 왜 정책 자금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대표님들이 정책 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를 조금 들어보는데 어쨌든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잠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준비된 PPT 자료 이제 하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중소기업 근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어두운 면이기도 한데 2023년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06년도 이후에 상당히 최고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죠. 이번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어두워지기도 했는데요. 2023년 폐업률은 9.0%로 이제 22년도 비해서 상당히 조금 오르게 되면서 2016년도 이후에 7년 만에 전년 대비 상승세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28만 개업체,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은 21만 개 업체, 음식업은 15만 개 업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제 대위 변제율에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자료로 좀 이제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신용보증에서 대위 변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정책 자금을 활용을 하시는데 직접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물론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창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정책 자금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나라에서는 크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용보증과 또는 재단의 이제 대위 변제율이라고 있는데 그게 심각하게 2022년도에 5천여 개 그러니까는 그 5천억 규모,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위 변제율. 그러니까는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실이 생겨서 소상공인 재단이라든지 기금에서 대신 갚아준 금액이 2022년도에는 5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이 딱 지났죠. 23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는 5천억 원 규모의 대위 변제율이 23년도에 들어서 그 3배를 넘는 1조 7천억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22년도에 예를 들어 이제 5개의 업체가 부실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는 그 3배인 15개 업체가 부실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24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2조 500억 원이 넘는 대위 변제율이 되게 됐는데 참 많이 안타깝죠. 23년도에도 1조 7천 원 정도 대위 변제율이 있었는데 24년도에 들어서는 2조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조 원을 초과한 대위 변제 금액은 사실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집계된 금액이지 만약에 1년을 통틀어서 집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대위 변제 금액은 엄청나게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이제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업체 대표님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설문을 한 거죠.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나쁘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거기에 맞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대표님들이 약 한 48% 정도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23년보다 24년도에 자금 사정이 더욱 안 좋아졌다라는 이렇게 답변하신 대표님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대표님들한테 25년도, 26년도에 대한 전망을 갖다가 좀 여쭤봤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더 나빠지겠다라고 답변한 대표님들이 물론 절반이고 그중에 또 23% 정도 되는 대표님들께서는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대표님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표를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근황인 거죠. 자금과 관련돼 가지고 중소기업의 이제 그 중소기업청 뉴스 발표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 좀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경영난 원인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은 사업 부진이 48.9%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의 탓을 받다 보니 한 절반 가까이는 경영난에 의한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좀 하셨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17.5% 그리고 이제 운영비 부담이 12.5% 정도가 됩니다. 자, 이는 뭐냐면은 사업 부진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자금 조달과 운영비의 부담이 한 30%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년도에 이제 기업의 경영난을 겪으신 대표님들 중에 한 10분 중에 한 30% 정도는 원활한 현금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도 역으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제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등 폐업 동기가 사업 부진에 이어서 자금 조달 및 운영 비중이 3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자금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가 안 좋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대표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자금을 꼭 받는 게 이 사업을 운영할 때 더욱더 도움이 되는 상황일 텐데 지금 이 자금 흐름 그리고 심사 기준 같은 게 좀 예전과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특히 이 코로나19 기점으로 이 전후가 많이 좀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조금 알아왔는데 서명원 전문가님, 이 코로나19 이후에 정부의 정책 자금의 이 환경이라든지 트렌드가 어떻게 좀 바뀌었을까요? 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남겼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역시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은 단기적인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 공급망 마비 등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책 자금의 총량을 대폭 확대하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책 자금은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출의 유형은 직접대출, 간접대출, 대리대출이죠. 보증부대출, R&D 연계자금 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저리 단기대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자금이 늘어난 만큼 신청 기업은 급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평균 심사 기간은 예전에는 2에서 3주가 소요됐다 그러면 현재는 2달이 넘어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청 서류는 까다로움은 동반하게 되었고요. 일부 사업에서는 경쟁률이 최대 5대1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코로나 이후에 정책 자금의 유동성은 좀 늘어났는데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라고 합니다. 5대1까지도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5대1이라니 이게 참 쉬운 숫자가 아닌 걸 제가 아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경쟁률이 높다면 전략을 좀 잘 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런 전략들 좀 어떤 방향 쪽으로 잘 짜는 게 좋을지 사실 우리가 생각만 하자면 좀 막연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역시나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권동혁 전문가님, 5대1을 뚫으려면 아주 또 기가 막힌 전략들을 짜야 될 텐데 어떤 전략들이 좋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전략이라고 하면 일단 인증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아무런 그냥 자영업 형태로만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이행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업체보다 정책 자금을 조달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들께 조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대표님 정책 자금은 인증에 대한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대표님께서 성적표가 있으면 어느 정도에 대한 봉사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라고 좀 손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벤처기업이라는 걸 화면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정책자금 인증 전략이 성패를 가른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을 한 번 더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이 약 60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이 약 30조 정도가 됩니다. 이 30조가 넘는 이 지원 사업과 이 정책 자금을 왜 나만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기업 인증들도 잘 엮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잘 찾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제조업 기반으로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설비 투자 자금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연계 자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 기반 서비스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자금이라든지 기술 보증 기금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추진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역 기반 소규모 기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테크노파크 연계 자금을 활용해 보셔서 지역 재원을 활용해 보시고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높여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 등급이 낮고 좀 담보가 없어요라고 이렇게 소상공인처럼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께는 보증서를 기반한 대리대출을 활용해 보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 자체는 조금 높고 제한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감안하시고 신청을 해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이 좀 양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직접 대출을 받으셔서 금리는 조금 낮고 상환의 조건은 좀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걸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한 바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이 장점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블루오션에 좀 들어가라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블루오션이든 어떤 거든 장점이 어떤 건지 알려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를 또 알아가야겠죠. 이 전략들 그리고 점검을 하는 이 과정에서 사전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서명원 전문가님, 이 정책 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사전 준비나 이 점검 단계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업 방향성의 명확화입니다. 우선 표를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로 성장 중심인가, 우리가 생존 중심인가, 아니면 R&D 연구 중심인지 판매 중심인지 사업 방향을 설정한 후에 이를 토대로 지원 가능한 기관에 자금 유형별 맞춤 선택을 하셔서 전략을 구성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아무리 방향을 잘 설정하셔도 첫 관문에서 좌절하는 기업 대표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책 자금의 상당수가 점수로 평가하는 가점 제도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가점이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관문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기업 연구소 신고,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확인 등을 사전에 준비해서 자금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략 수립의 시작은 방향성을 설정을 해라. 이렇게 또 조언을 주셨어요. 방향성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관문이 또 인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인증만 받아서 자금을 받을 수가 있나 하고 의구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하고 인증을 지금 잘 받은 기업 중에서 성공적으로 자금을 받은 기업들의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권동혁 전문가님. 네.
화면 한번 보여드리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 전략이라는 것들은 단순하게 인증을 인증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기업의 점수로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인증이 있다고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있을 경우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건 엄연히 우리 중소기업 청이라든지 소상공인벤처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지자체 공문을 확인했을 경우 확실히 가산점이라는 걸 적어두었기 때문에 그 가산점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경우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여서 신청을 해서 성공을 하자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정책자금 인증 전략이 성패를 가른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참여할 경우 기업 인증이 중요한 요건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인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벤처기업이 없으면 신청이 좀 불가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문턱에서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인증들을 필요로 하면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쟁점을 봤을 때 일부 인증은 지원 자격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치지 않는 것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있을 경우에는 확실히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인비즈라든지 이노비즈, IP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러한 인증들은 가점 항목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인증 준비 과정이 이제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제가 정책 자금을 받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께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지금 많이 못 받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기간을 좀 가지고 나서 나중에 신청해 보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또 넘어가 보면요. 자료를 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에 좀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노비즈나 가점 항목,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서 기술평가를 받고 현장평가를 받은 후 이 이노비즈라는 걸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이로써 가점 항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메인비즈 같은 경우도요. 평가 역량에는 무조건 가점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경영 혁신적인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점. 단기적인 전략은 인증을 빠르게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보는 거고요. 장기적인 전략은 제가 여기 표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노비즈, 메인비즈 순으로 인증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책자금의 이 힌트는 인증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부터 채워가 보시고 장기적으로도 이 핵심 인증의 단계가 또 있네요. 이렇게 단계별로 채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저번부터 느꼈던 건데요. 이 정책 자금의 이 특집이 약간 이 중소형 기업의 대표님들 혹은 이 소상공인인 대표님들께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대기업 분들은 자금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가 작다 보면은 정책 자금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자,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는 이 용어부터 짚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소상범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범주나 의미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딱 느껴지는 어감에서 왠지 재래시장에서 이제 그 소상공인 행위를 할 만한 또는 이제 동네에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 이런 이미지가 좀 사실은 상당히 좀 강하기도 한데요. 소상공인 이제 법령 해설을 이제 관련된 이제 장표를 띄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법령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제2조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일반 제조업을 또 마찬가지로
10명 미만으로 채용하시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마켓이나 마트, 무슨 뭐 미용실, 요식업 이런 데를 포함해서 일반 제조업도 10인 이하라고 하면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니 나라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 지원이라든지 공문을 뭐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 장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소상공인에 대한 범위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전 페이지에 봤던 소상공인의 이제 법령 해설과 여기에선 추가로 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의 이제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업종별 종업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보시게 되면은 제조, 건설, 운수, 광업 이렇게 있고 그 외업종으로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제조, 건설, 운수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리고 또 이제 그 외 업종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대표님들 많으실 겁니다.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의 근로자 수 미만이 10명 미만인데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다. 그러면은 소기업과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상공인보다는 사실은 소상공인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이 기준을 보시면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외 업종에도 소상공인, 도소매 음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일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소기업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 기준은 소기업 판단 기준이며 소상공인 인정은 양쪽 기준 모두 해당이 돼야지 소상공인으로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스텝만 좀 들어가게 되면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심사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유를 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죠. 앞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정책자금 신청 기업의 수가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에서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책자금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진 예산은 있는데 수급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경쟁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검토하는데 기준이 좀 더 세밀해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부정수급 방지인 거죠. 나라에서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전체 대상인 기업들에다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분들도 실제로 그런 코로나 자금을 긴급 자금을 수혜받은 경우들을 제가 몇 군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허위 서류라든지 유령 사업자, 방금 말씀드린 게 유령 사업자인 거죠. 목적의 사용 등 과거에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된 사례가 있다 보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자금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일반 중소기업 또는 이제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떤 창업 빈도가 높다 보니까 이거와 비슷하게 폐업 빈도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에서는 자금 수급 그러니까는 자금에 대해서 회수가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부실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상한 불이행 사례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용도 및 담보력 검토를 강화하는 게 지금 정부의 지금 추진되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 효율성 제고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지원 원칙을 강화하다 보니 당연히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제조업보다도 어떤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보다도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은 일반 서비스업이라든지 단순직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많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앞서 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가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벤처 확인이라든지 메인비즈라든지 이노비즈라든지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직군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이제 요식업에서 이노비즈나 메인비즈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기술혁신이라든지 경영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하기는 사실상 현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증들을 보유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 보니까는 우선 지원 구조로 심사 잔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인증의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숙박업, 요식업 등이 아무래도 연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가점을 중요시하는 정책 자금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은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하나만 여쭤봤는데 이렇게는 또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던 소상공인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개념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 가장 정책 자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집단일 텐데 이 심사 기준이 굉장히 또 까다로워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자, 듣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좀 기준이 까다로워졌어야 할 배경이나 이유들이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명원 전문가님, 이유들이 뭐 어떤 것들인가요? 네, 우선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 해당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건이 엄격해진 이유는 앞서 우리 이서우 전문가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대위 변제율 상승의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위 변제율은 10% 후반대까지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20%를 초과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는 곧 해당 자금의 심사 강화로 이어지는데요. 자영업자, 1인 기업,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 프랜차이즈 운영자 모두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업종 코드와 실제 매출 기준, 직원 수 등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본기업에 대한 자가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는데요. 이 대표님은 충남 공주에서 도소매 유통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셨던 대표님이셨는데 직접 공장이 없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제조, 판매하시다 보니 지금까지는 도소매로 업종 코드를 등록하신 후 정책 자금을 시도하셨지만 번번이 좌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가 진단을 통해 OEM 방식도 제조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들으시고 업종 변경을 유도해드렸으며 이를 통해서 대표님께서는 원하시는 자금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또한 정확한 기업 자가 진단이 정책 자금 성공의 핵심 열쇠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확실히 이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닐 것 같고요. 정확한 요건과 사전 진단이 정말 필수적인 자금이구나라는 생각이 실로 듭니다. 자, 근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려워서 못 받다기보다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마케팅이 잘 안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좀 정보가 많이 안 알려져 있을까요? 권도현 전문가님.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서명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이제 뭐 본인의 업에 아무래도 일에 취하시다 보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걸 신청할 수 있을까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사업을 영위해 가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에만 좀 생각을 하시다 보니 좀 이러한 정보들을 좀 많이 찾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실제로는 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상품인데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경영 개선 사업 요약표라고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이게 SNS상에서 나라에서 무상지원금 2천만 원 드려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광고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1분이라는 그 쇼츠 영상이다 보니까 좀 장점과 단점을 좀 확실히 넣어두진 않았고 그냥 좀 과대된 광고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넣게 되었고요. 이 내용 같은 걸 보면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이라는 상품입니다.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이름을 들으면 희망이 리턴된다. 아무래도 이제 좀 영위하거나 지금 힘든 대표님들을 위해서 좀 준비된 상품이고요. 매출이 다른 상품들은 좀 높아져야 신청이 할 수 있지만 이 상품은 조금 다르게 매출이 10% 이상 감소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24년도 매출이 23년도보다 10% 이상 감소가 되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3년 이내 위기 지역, 최근에 이제 산불 피해 때문에 좀 많이들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형태를 보시면 단순하게 대출이 아니고 컨설팅, 점포 철거, 제도전 훈련 등 복합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구조 같은 경우는 정부와 사업체가 공동 부담을 하게 돼 있고 1:1 매칭이기 때문에 이 총 사업비는 50%는 정부에서
50%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부담의 내용이 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걸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원금 규모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에서 차등이 지급되는데요. 2천만 원 받는 대표님도 계시고 1,500만 원 받는 대표님도 계시고 1,000만 원 받는 대표님도 계실 거예요. 요 요약표 두 번째를 보시면 왜 그런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한 사업체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르고 서류 평가 점수와 발표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경우 이 대표님은 2천만 원이 지원이 가능하고 이 대표님은 1,500만 원, 이 대표님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지정된 발표를 통해서 신청이 되는 상품이라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4천만 원이 총 사업비가 되는데 이 4천만 원이 선정이 되면 50% 자기 부담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50% 중에 2천만 원이 저는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현금은 15%, 현물은 35%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15%, 4천만 원의 15%를 계산을 하게 되면 600만 원의 현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 4천만 원을 쓸 수 있는 상품이구나.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보가 제가 잘 안 된 것 같다고 딱 제가 단점을 짚은 것 같은데 오늘 하나 또 알려주셨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게 또 있대요. 요게 또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만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서명원 전문가님,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지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걸까요? 네, 2단계에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가 바로 표조 잠깐 보시면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의 비교 차이점입니다. 일단 먼저 직접대출은 중진공, 소진공 이 기관에서 직접 심사로 집행되시며 금리는 당연히 낮고 보증료 발생은 없으며 금리 부담이 낮은 장점과 심사 기준이 엄격한 시간 소요가 걸린다는 단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대리대출은 신보, 기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대출기관에서 집행되며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금리는 다소 높은 편이며 보증료는 당연히 보증서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금리 및 보증료 부담이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자금이 단순한 대출이 아닌 맞춤형 자금 전략의 수단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의 산업군, 재무상태, 성장 방향, 인증 수준, 그리고 대표자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정책자금 외에도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중저신용 기업 대표분들이 기존에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 소진공에서는 대리대출 대환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서 적용 대상은 NCB 개인 신용평점 919점 이하의 대표자분과 대상 채무는 현재 기준으로 24년 7월 이전에 대출 승인 받으셨으며 최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신 분,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이 대상 채무이며 적용 대출은 은행권, 즉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이 포함되고요. 비은행권은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 등도 물론 함께 적용이 됩니다. 금리는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며 한도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 앞으로 최대 5천만 원, 사업 용도지만 가계대출로 쓰고 계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내로 적용되십니다. 금리는 물론 연 4.5% 고정금리이며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가능하시며 2년 거치도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을 언급드린 이유는 모든 대출 심사에는 DSR이라는 매우 중요한 채무 지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DSR이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며 이는 한 줄로 간략하게 요약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기업의 상환 능력, 채무 건전성, 재무 안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수치로서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관 등 보증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는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DSR이 아니라 DSCR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DSR과 DSCR을 간단하게 비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SR은 개인 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사용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 대표자분의 신용심사에 적극 활용되다 보니 2차 기관인 신용보증재단,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도 영향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DSCR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법인 기업의 재무 분석 및 신용도 평가에 활용되고 있으며 1차 기관인 보증기금, 중진공, IBK 기업은행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신용등급 및 대출 가능 금액에 직접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DSR 그리고 DSCR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와, 진짜 이 3부라서 사실 이 세 번째까지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정책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 싶었는데 파도 끝이 없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이해가 또 쏙쏙 되셨으면 좋겠는데 살짝 어렵기는 해요. 자, 근데 지금 대표님들이 사실 고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뭘까요? 저는 이 지점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창업하시는 동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나는 그 재벌가의 뭐 이세처럼 경영 수업을 받고 창업할 거야.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인지를 하고서 뭐 내가 필요한 것은 어느 기관에 가고 어느 은행에 가고 그 수업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상당 기간, 오랜 기간 존재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창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 수업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경우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정보의 불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배경을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겹치게 되는데요. 수많은 정책 자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관별로 분산이 되어 있고 공고문은 전문 용어도 되어 있고 한눈에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의 역량과 자금 수요는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기회가 상실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 기관별 분산 구조 이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고서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캡처를 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시가지고 어떤 기관에 좀 신청을 해야 되나 좀 관심을 좀 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요 기관을 보시게 되면은 중소벤처기업부죠. 이 경우에는 대표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성장기술개발기업 그리고 특징으로서는 기술개발 지원 인증 필요한 기업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맡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같은 경우에는 특징으로서는 소상공인에 특화됐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 사업으로는 대리 대출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자금, 경영 개선 지원 이런 부분들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 많이 아시는 신용보증 기금과 관련된 것이죠. 뭐 특징으로서는 신용보증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법인 두 가지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급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재무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지만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의 재무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대표자의 신용 또한 개인 사업자의 신용도 같이 보기 때문에 신용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또 이제 기술보증기금이 있는데요.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기술평가가 필수인 거죠. 현장에서 간혹 가다가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나는 신용보증을 운영을 하다가 기술보증기금으로 증액을 하면서 갈아탈 거야.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요. 기술보증기금으로 이제 갈아타실 경우에는 기술평가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술평가 준비를 반드시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제 특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금하고 컨설팅 지원이 이제 통합된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 사업으로서는 정책자금 그리고 또 수출 지원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등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중소벤처기업부, 뭐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쭉 나열된 기관들이 각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들은 다 제각각이고 공고문 역시 전문 용어와 법적 문구로 가득해서 대표님들이 한눈에 파악하시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 제조업의 대표는 기술력이 있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다 신청할 줄 모르고 한참 찾아보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 적합했지만 해당 사업은 인증 요건이 충족 못하면 애초에 심사 대상이 오르지도 못한 건데 여기에다가 신청했던 경우인 거죠. 자, 이처럼 정보 부족은 단순히 불편 사항이 아니라 잘못했을 경우에 아예 기회를 날려버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렵겠지만은 면밀하게 참 검토하시고 모르시면은 여기저기 많이 여쭤보시고 주변에 이제 컨설턴트 분들을 활용하시거나 또는 이제 세무대리인들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것들을 가장 어려워하냐 여쭤봤더니 정보의 불균형을 또 언급해 주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좀 배울 점은 접근성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건데요. 이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발로 뛰면서 찾아가는 게 정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렵거나 공부가 필요하다면 수요일에 비급살롱 찾아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보의 부족은 사실 좀 예상을 했던 바고요.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서명원 전문가님, 다음으로 좀 어려워하시는 지점이 어딜까요? 네, 두 번째로 현장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서류 준비에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단순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부가가치자 표준증명원 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 전략 등을 눈에 보이는 정량적 수치로 사업 계획서에 녹여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특히 스마트 원칙을 기반으로 목표 설정이 요구됩니다. 많은 기업 대표분들이 이렇게 대출이 복잡해서 어떡하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현실은 정책 자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투자 관점에서 심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문서 작업에 익숙치 않은 대표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제품 생산과 영업에만 집중해왔던 분들이라 매출 계획, 시장 분석, 특허 전략까지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한 번에 작성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첫 시도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류 불충분, 다음 표를 보시면 인증 미비, 제출 기한, 오류, 자격요건 미충족 등으로 심사에서 탄력하거나 아예 서류 검토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통기업의 대표는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에서 지원했으나 사업 계획서 누락으로 시장성과 경쟁사 분석 항목을 누락해 탈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도 심사에 필요한 매출 근거 자료를 누락시켜 결국 지원이 무산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한 줄의 실수가 수천, 수억 원의 손실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같은 기관에 똑같은 자금으로 신청하셨을 때 한 번 부결 반려가 되시면 6개월 동안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패 경험은 기업들로 하여금 정책자금 결국 남 이야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 결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서류 준비가 까다롭다. 요걸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요것도 실로 공감이 됩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확인하는 서류들이 이름들이 또 상당히 어려워요. 챙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라고 하시죠. 자, 근데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떠한 또 마음가짐과 이 시선, 전략들이 또 따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서우 전문가님 요것도 전문이시잖아요. 네, 실패를 했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현장에서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님 뭐 이번에 자금 조달 받아가지고 만약에 실패 안 되면은 뭐 다음번엔 또 안 받으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실패했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실패가 됐는지 이제 분석하고 파악하고 준비하는 이런 사업의 전환점이 생긴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뀌면은 결과도 바뀌는 사례가 있는데 다음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패 후 성공한 사례들이죠. 요것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케이스들을 한 번 이상쯤은 전부 다 겪게 됩니다. 자,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번 자금 조달에 한번 실패를 하시고 스마트 기반의 계획서를 재작성을 하고 기술, 시장성, 수익성들을 수치화했습니다. 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정형화된 그 스마트 기반의 사업계획서라고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요거 작성을 하고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자금 조달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매출이 얼마나 하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하고 너네한테 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이 추정재무제표까지 이렇게 만든 케이스거든요. 그랬을 때 중진공이라는 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1억 원을 확보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서 어떤 기술력을 기반한 회사였는데 그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벤처 인증을 선행으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증을 가점으로 활용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로서는 소진공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하게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성공하게 되는 다시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되는 핵심은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자금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두 번째는 그 자금이 요구하는 조건을 사전에 확보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사 기준에 맞춘 구성을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마주치는 도전이 바로 시간과 인력의 부족입니다. 정책 자금이라는 것은 정해진 공고 기간 내에 준비해야 되고 대부분 기업은 전담 인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 자금 관련된 서류 작성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성 증빙자료 수집, 기술성 분석, 인증 연계 작업 등 모든 단계를 구조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담당 이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자문을 얻으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거네요. 중꺾마입니다. 자, 그리고 힘들면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큰 전략이 있다고요? 권도영 전문가님? 네, 무엇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가 진단입니다.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사업체가 어떠한 상품으로 어떠한 지원 사업까지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제가 늘 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지원 가능한 자금이 뭘까? 내 사업에 유리한 자금은 뭘까? 이런 것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찾아볼 수 있을까를 좀 찾아보는 게 좀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비 창업 대표님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초기로 창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창업을 한 시간이 뭐 한 3년이 넘어서 어느 정도 도약기를 거치고 있는 대표님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요 페이지를 넘기면 제가 트랙을 좀 만들어 왔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예비 창업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장에 무언가를 창업을 하기 전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상품을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창업 중심 대학교를 또 찾아보실 수 있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또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공공기술, 에코 스타트업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다. 예를 들면 1년에서 3년 이 사이 대표님들을 초기 창업 대표님들이라고 많이들 말씀하는데요. 이 1년에서 3년 사이에 있는 대표님들은 내가 또 어떤 걸 찾아볼 수 있어? 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창업중심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에코 스타트업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이제 한 3년이 지났고 한 7년 정도 이전이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면 창업도약 패키지라는 상품이 있고요. 창업중심대학,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라는 상품, 에코 스타트업이라든지 디딤돌이라는 상품을 확인하면서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가진단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가 이런 거 앞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저는 소상공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신상업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로컬 크리에이터 7가지 로컬 유형 중 다른 또 유연한 상품이 또 있는데 그리고 희망 리턴 패키지 상품, 재창업이 있고 경영 개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뭔가 좀 바우처적인 이제 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을까? 사업화 자금을 좀 받을 수 없을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표님들은 뭐 혁신 바우처라든지 수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클라우드 바우처 같은 이런 요건을 갖추시고 이런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이 주관 기관인 뭐 중기청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공급 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는 거죠.
내가 공급 기간이 되면 당연히 판로 개척이 된 거기 때문에 판로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좀 꼼꼼하게 찾아보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가 진단 전략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겠죠. 자가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명환 전문가님, 대표적으로 이 자금 조달에 성공한 사례 짤막하게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네, 잠깐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한때 폐업을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기술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정책 자금의 모든 조건을 검토한 끝에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성 평가 우수 기업 인증을 확보하셨으며 이를 통해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진공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서 2억 원의 자금을 승인받으셨으며 이를 제품 개발에 재투자하시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단 1년 만에 국내 대기업 납품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매출은 이전에 비해 3배까지 급성장하셨고요. 이 사례는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닌 전략적 실행과 구조화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비급 살롱의 정책자금 특집 3부였는데요. 또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많이 알 수가 있었죠.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책자금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웠던 내용들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도 사업자분들을 위한 정보들로 채워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 준비해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반짝반짝. 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비교살롱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